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어서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보았고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가 말년에 혼자 창가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희생했다고 해서 많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희생의 크기와 존경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의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바친 부모가 가장 자주 상처받는 경우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자식에게 많이 해줄수록 자식은 그만큼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헌신이 쌓이면 사랑도 쌓인다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사보다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죄책감보다 자유로움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웠고 끼니를 굶었고 입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대 자체가 이미 관계를 흔드는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존경은 희생의 영수증을 내밀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상대방이 내 곁에서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자유를 빼앗는가? 무엇이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만드는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병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몇 마디였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십 년간 인간의 삶을 연구하며 그리고 105년을 직접 살아내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세 가지, 노후에 이 말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자식은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 계절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의 헌신에서 나옵니다. 밤새 열에 들떠오는 아이 곁을 지키던 그 밤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 도시락을 챙기던 그 새벽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학비를 마련하던 그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자식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따뜻해지던가요? 가까워지던가요? 아니면 무언가 작은 것이 아주 조용히 꺼지던가요? 내 오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빚을 갚아주었고, 큰딸이 이혼했을 때 몇 년 동안 손자를 대신 키워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찾아오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식에게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무언가 서운할 때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에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반복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피로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은 그 피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귀에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청구서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빚진 채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합니다. 나는 90세가 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빚진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의무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가볍고 자유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거래는 결국 한쪽이 더 이상 지불하기를 원치 않을 때 끝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한 모든 것은 진짜입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압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빚이 아닌 선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뭘 알아? 이 말은 첫 번째 말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언급하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지만 상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관계의 기둥 자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린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었고 재능이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을 펼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차이는 종종 지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해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네가 뭘 알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반박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증명의 시도가 번번이 무시당하면 사람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말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닫은 자식은 집에 와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철학자였고 교육자였습니다. 나는 많이 읽었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종종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는 그것이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옳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경험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주는 통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다릅니다. 내 아이가 마주한 문제는 내가 마주했던 문제와 다릅니다. 나의 해답이 그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해답보다 먼저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먼저입니다. 100세가 넘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나이가 오만을 감추어 주기는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것을 느낍니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문을 하나씩 닫는 것입니다. 그 문이 충분히 많이 닫히면 자식은 더 이상 노크하지 않습니다. 불효여서가 아닙니다. 배은망덕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문이 자신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식이 말을 꺼낼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틀린 것이 보여도 일단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구나 라는 한마디가 네가 뭘 알아 라는 한마디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구나가 쌓일 때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더 오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존경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경은 존중에서 옵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
앞의 두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두 말이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약하게 들립니다. 지치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분노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합니다. 명절에 왔다가 금세 돌아가면 허전합니다. 아프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서럽습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자식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모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과 그러나 이미 자신의 삶도 버겁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 압박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결국 그 무게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제자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하겠다. 처음에 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몇 년째 반복되자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서 낯선 감정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에 어머니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잠깐 망설이는 자신을 받기 싫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녀는 한동안 스스로를 나쁜 딸이라고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치게 만든 것은 거리도 바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과 고통으로 상대를 묶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나 오늘 많이 외로웠다는 말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해결하라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반복될 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함정입니다.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함정. 나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짐이라고 느낄 때 가장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무게를 얹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감당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것이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것을 삼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당신 곁에 오게 하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서 가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싶게 만드는 부모는 언제나 반갑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부모입니다. 만나고 싶게 만드는 부모는 함께 있을 때 숨이 트이는 부모입니다. 그 가벼움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무거움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당신과 자식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뭘 알아?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세 마디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판단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이 세 마디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자식들의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느낌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꺼내거나 나의 경험을 내세우거나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고 수천 명의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강요받을 때 복종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책감으로 묶어둘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묶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벼운 곳에서 자랍니다. 숨이 트이는 곳에서 자랍니다. 내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랍니다. 동양의 오랜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강요된 은혜는 강물을 막는 댐이 되어 결국 둑을 무너뜨린다고. 나는 이 말을 젊었을 때 읽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돌려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생을 언급하거나 판단을 내세우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는 노년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쌓인 언어적 상처들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큰 배신이나 큰 싸움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말들이 관계를 서서히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숨을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거움 없이, 죄책감 없이 잠깐이라도 가볍게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벼움을 부모 곁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말이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말들은 관계를 한 번에 끊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식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길 끝에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사용한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리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인정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105살에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질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말로 짓누르는 대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잊혀질까 두렵다면 기억되기를 강요하는 대신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렵다면 필요를 강요하는 대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노후의 품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감정을 모두 감추고 석상처럼 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절제는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절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능력이야말로 내가 105년을 살면서 가장 늦게 배웠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의 정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 나의 정원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망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엉켜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표현하려 했습니다. 모두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꾼다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꾼다는 것은 마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가지 간단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을 들은 뒤 상대가 더 가벼워질 것인가 아니면 더 무거워질 것인가? 만약 그 말이 상대에게 무게를 얻는 말이라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 멈춤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는 이것을 말의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방파제가 그 힘을 받아내듯 우리 내면에도 감정의 파도를 받아내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 억울함이 차오를 때, 외로움이 목까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즉각적인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방파제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잦아든 뒤에 정말 필요한 말만 고르는 것입니다. 그 고름의 과정이 절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서운함은 생각보다 먼저 입을 열게 만듭니다. 나도 평생 그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압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면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질 뿐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습관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희생을 말하는 대신 현재의 감사를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신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과거의 희생을 꺼내는 것은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감사받을 때 더 많이 주고 싶어집니다. 빚을 요구받을 때가 아니라. 둘째, 판단하는 대신 질문하십시오. 네가 뭘 알아 대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문을 엽니다. 판단은 문을 닫습니다. 자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끝에 얻은 깨달음은 부모에게 들은 훈계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 고통을 무기로 쓰는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대신 나 오늘 좀 외로웠어.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말하십시오. 이 두 표현은 같은 감정에서 나오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만 두 번째는 자식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기꺼이 그 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일 때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 한 박자가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느냐입니다. 어떤 온기를 남겼느냐입니다. 노후의 품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하루하루 쌓일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서운함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자식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세 가지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뭘 알아?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세 마디가 어디서 오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10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품이 있는 노후는 무언가를 더 갖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사과했을 때,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자식의 손을 잡았을 때,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을 때, 그 순간들이 지금 내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의 계절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의 정리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 억울했던 말, 서운했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이미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우리는 종종 힘없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105년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을 때는 대부분 두려울 때였습니다. 말이 적을 때는 대부분 단단할 때였습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밖에서 채울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으시다면 존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품위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을 때 상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 자식은 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105년을 살고 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래전에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가장 조용한 형태가 바로 말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하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서운했던 말, 억울했던 말, 힘들었던 말을 꺼내는 대신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꽃처럼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거창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입니다.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닌 온기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그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들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보입니다. 두려움을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요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닿을 때까지 품위 있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 비결을 묻는 분도 있고 장수의 비결을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여전히 분노 속에 살았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이미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서 가족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숨을 쉬면서도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재산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력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하나의 답에 이르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갖추는 사회적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더군요.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기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이며 동시에 그 삶의 방식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죽음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격려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105년 동안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말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은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혹시 그 말을 하고 나서 왠지 모르게 작아진 느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신세를 진 것 같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감의 결핍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맙습니다는 곧 나는 당신보다 부족합니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이미 비어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자신이 더 작아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깊은 착각입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던 시절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줘도 누가 칭찬해줘도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거나 당연한 일이죠 라고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저는 한 번은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감사 인사를 잘 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감사하면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문장 안에 그 청년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 학생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좋은 자리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7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연락이 뜸했고 오랜 동료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혼자입니까?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 지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지 않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내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두려움 없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내 삶에서
좋은 것들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깨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도 조금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더 깊어지고 얼굴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약함의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잘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가장 작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이 한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삶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조용하고도 깊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사람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30대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실로 70년이 넘는 인연이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불편해진 이후에도 그분의 집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 곁에 있는 것이오?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뭔가를 해주면 꼭 고맙다고 말하오.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소.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소.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배려도 아니고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그저 작은 것을 보았다는 표시 하나가 70년의 인연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가장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더 잘 보이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똑똑하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는 것,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그 바람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관계를 맺었고 또 많은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래도록 곁에 남는 관계는 능력으로 묶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익으로 묶인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아주었다는 기억으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씨앗은 대부분 아주 작은 감사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커피를 가져다 준 사람, 문을 열어준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진심으로 천천히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삶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전쟁터에서 친구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보다 오래 살아남았으며 제가 평생을 바쳐 가르친 제자들 중 일부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긴 학술 용어보다 제가 직접 목격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0대였을 때 저와 함께 연구하던 동료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치료가 쉽지 않은 병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그분의 병실을 몇 차례 찾아갔고 그때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병상에 누운 채로도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먼저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그분의 습관적인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80대까지 사셨습니다. 훗날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느냐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 나는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소.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햇빛이 들어왔다. 오늘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살 이유가 되더군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감사하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불안과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종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문적 설명보다 더 오래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깊이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와 절망은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절망은 조금씩 물러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이 방 안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시절도 있었으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긴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것은 대단한 철학도 종교적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 한 공기, 창밖으로 들려온 새소리,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편지 한 장, 그것들이 저를 다음 날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 거창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감사할 것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작은 감사 하나가 여러분을 내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능력으로 사랑받습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빠르게 판단하면 칭찬받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곁에 모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주 위험한 착각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채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능력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능력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저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때는 조직의 중심에 있었고 모두가 의견을 구하러 찾아왔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아무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며 쓸쓸히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젊은 시절에 능력만 쌓았지 태도를 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주변에 사람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베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집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드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옛 제자들이 명절이 아니어도 연락을 해왔으며 이웃 사람들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택배를 가져다 준 젊은이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르신,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간호사에게 오늘도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노인, 손자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면 아이고 고맙구나 라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 이것들이 사소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태도이며 그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스펙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가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는지, 내 작은 행동 하나도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바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저를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왜 이 나이 든 교수를 아직도 찾아오는가? 그들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제 강의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명한 교수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가 무언가를 해드릴 때마다 항상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희를 다시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학문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감사의 말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까?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도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능력이 사라진 뒤에도 곁에 사람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젊을 때는 능력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은 오직 태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가장 작은 시작이 바로 고맙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족의 임종을 지켰고 친구들의 마지막 곁에 앉아 있었으며 때로는 제자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배웅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마지막의 순간들 앞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평생 감추어왔던 것들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마지막 숨결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의 가장 정직한 초상화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알던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분이었고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는지 자식들이 자신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힘없는 목소리로 되풀이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어진 것보다 빼앗긴 것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전혀 다른 마지막을 보여주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없었고 세상에 이름을 남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눈을 감던 날 그 방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침대 곁에 앉아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당신 덕분에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충만한 것이 가슴을 채우는 느낌,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두 분의 마지막을 비교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가? 결국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평온함은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매일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아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사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을 두카쿠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은 바로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도 감사할 것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거, 창밖에 빛이 들어온 거, 이렇게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충분했던 날들이 쌓이면 마지막 날도 충분할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 원망 대신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내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간 관계가 풍요롭다고도 했습니다. 능력이나 이익이 아닌 서로를 도와주었다는 기억으로 묶인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어느 습관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단순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능력은 반드시 흐려지지만 태도는 사람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 매일 조금씩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5개의 가지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바라볼 줄 아는 눈. 저는 젊었을 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이루어야 하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90을 넘기고 나서 저는 비로소 이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거창한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며 매일 수십 가지를 감사일기에 적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 하나만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해 주십시오.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언젠가 여러분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원망 대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 위에 오늘 하루라는 작은 돌을 던지십시오. 파문이 퍼져 나갑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닿을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파문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돌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이 나이에 여전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며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요란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기를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조용히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당신은 평생 잘해줬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먼저 양보했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갔고 부탁이 오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준비했고 가족 모임이 끝나면 가장 늦게까지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헌신적인 어머니, 희생적인 남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했던 착한 사람들. 그리고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장 솔직한 관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베풀면 돌아온다고,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준다고. 그러나 저는 105년의 경험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베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우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주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70을 넘기고 그리고 마침내 10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기댈 수 있고 언제든 무시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느껴진다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건 불편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은 힘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을 삼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또 웃으며 나타났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차갑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변화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제게는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평생 알아온 사람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형제들의 학비를 먼저 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자녀들에게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피로였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워온 사람만이 갖는 영혼의 피로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석이, 나는 평생 모두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평생 그토록 많이 베풀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진실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언제나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예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공기는 없으면 죽지만 있을 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은 윤곽이 분명한 것을 존중합니다. 산은 높기 때문에 경외받고 강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의견도, 자신의 경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형태없는 것은 붙잡을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은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제 친구는 나쁜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싫다고, 나는 오늘 지쳤다고, 나는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의 존재 자체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내 한계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역시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견디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가? 왜 많이 베풀수록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는가? 젊은 시절에 저는 이것이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혹은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고 나서 저는 비로소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편안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본능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한쪽이 언제나 먼저 양보하고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언제나 불편함을 삼킨다면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한 환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의 문법을 그렇게
배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관계의 문법은 좀처럼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알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교수인 저에게 항상 지나칠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였고 제 의견에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발표에 점점 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견을 묻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저항도 어떤 긴장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없는 곳을 가볍게 여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시선도 저항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어준 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참으면 그들은 당신이 참는 것을 당연하게 배웁니다. 당신이 언제나 먼저 연락하면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언제나 베풀기만 하면 그들은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이전에 당신이 그렇게 가르쳐온 결과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대접받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대접받는 방식은 결국 자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그 신호를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 신호를 끝없이 숨기는 사람은 결국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그들에게 보내온 신호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신호를 보내왔습니까? 참아도 된다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지킨다는 신호입니까?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젊은 나이였지만 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멀면 차갑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릅니다. 진정한 관계의 기술은 그 중간, 즉 온기를 나누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리를 오해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냉정해지는 것이라고 혹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거리는 거절이 아닙니다. 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예의입니다. 웃으면서도 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오랫동안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진시키면서까지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결국 그 관계는 아름답게 끝나지 못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가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힘들 때 그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경계가 없는 헌신이 결국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혹은 당연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해진 헌신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에게 조금 불편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이 말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당신이 존재한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나에게는 감정이 있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평생 잘해줬는데도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제가 90세가 넘었을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끝없이 상대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문입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올 사람과 나갈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을 닫으십시오. 잠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정함과 단호함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관계의 가장 오래된 지혜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변화와 소리 없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든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크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시작된 변화는 말로 끝납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지 않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먼저 설명하지 않는 것, 잘못하지 않았는데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갑게 돌아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은 종종 무시됩니다. 그러나 태도의 변화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연락이 뜸해지면 당신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분위기가 불편해지면 당신이 먼저 웃으며 풀어주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면 당신이 먼저 달려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다. 나는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두렵다. 나는 당신 없이는 불안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신이 이 관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단번에 극적으로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멈추십시오. 오늘 당장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어색한 침묵이 찾아와도 당신이 먼저 채우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불편해 보여도 당신이 먼저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그 침묵을, 그 공백을 그대로 두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움직이던 사람이 멈추면 그 정지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었을 때 두 가지 일 중 하나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의 존재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였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당신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소중한 진실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입니다. 저는 80대에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중에서 유독 저에게만 연락이 오면 반응하고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끝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멈춤으로써 저는 그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다른 관계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멈춤은 정리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지나치게 설명하려 합니다. 왜 연락을 못했는지, 왜 그때 그랬는지, 왜 지금 힘든지.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증명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묵직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세상은 떠들썩한 사람보다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더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대였을 때 저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 서면서도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늘 마음 한편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내가 한 말이 혹시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 시절에 저는 학자이기 이전에 인정받고 싶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저를 때로 솔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때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었으며, 때로 가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주 서서히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0대에는 조금 줄었고 70대에는 많이 줄었으며 90이 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하는 시간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판단조차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존중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지키려 하면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자기 존중과 교만은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을 타인보다 높이 두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결심, 나는 내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쇼선자이자 지고 빙텐사. 자신을 먼저 닦아야 가정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학문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이 말이 얼마나 실용적인 진실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을 먼저 온전히 세우지 않은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릇이 비어 있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저는 이 말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결정합니다. 제가 10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년을 사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일찍 나 자신의 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더 참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과 자신을 복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솔직한 것과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를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좀 더 가볍게,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당신이 50대라면, 60대라면, 혹은 7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편이 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전해드리는 가장 늦게 배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곁에 비로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이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발견한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저는 이제 105년을 살았습니다. 봄이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 셀 수 없을 만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세워지는 나라를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것을 잃었고 수많은 것을 얻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끝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밖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이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모든 다름질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느라, 타인의 감정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결국 들리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거창한 선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십시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그 작은 솔직함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눈빛을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느낍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고 수많은 제자들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철학은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단단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매우 지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베풀어왔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시와 무관심뿐이라 허탈하신 분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허탈함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깊은 고독으로 변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올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야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더 증명하지 않아도, 더 잘하지 않아도, 더 참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넋이 생기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새로운 지혜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